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27일 금요일이고요. 우리 스타를 초대해서 건강 상담도 받고 고민 해결하고 또 건강 정보 나누는 행복진료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과연 어떤 스타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볼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가장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냉동고 한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록적인 한파였죠. 지난 한 주 그야말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추위 속에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서 아직 도로가 무척 미끄럽습니다. 출퇴근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정말 춥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요. 아무쪼록 한파에 큰 피해 없길 바라겠고요.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눈구름 뒤로 다시 칼바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며 종일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서울은 찬바람에 종일 영하 10도를 밑돌겠습니다. 나오실 때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호남과 제주에는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제주와 전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10cm 이상, 호남 서부에는 최고 7cm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해안과 제주에는 강한 바람도 예상되고요. 전 해상에서는 강풍과 높은 물결이 예상돼 항해하시거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중부와 일부 남부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5도, 대전은 영하 2도, 대구는 0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며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또 서쪽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일요일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고요. 다음 주는 맑은 날씨 속에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보일러 외출 모드 할까 말까입니다. 최근 이 난방비가 폭증이 되면서 난방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보일러 외출 버튼을 누르는 것이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외출 버튼이잖아요. 네. 난방을 가동하다가도 외출할 때는 외출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난방비 절약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난방 전문가에 따르면요. 특히나 지역 난방이신 경우에는 이 외출 버튼을 가급적 누르지 않아야 된다. 오히려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외출 버튼을 누르면요. 난방수가 급격하게 식으면서 다시 우리가 난방 버튼을 누를 때 오히려 가동 시간이 더 늘어나고 그만큼 난방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특히 지역 난방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 난방보다 집안의 온도를 올리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난방비 아끼려다가 오히려 이 난방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면서 외출 모드보다는 이 설정 온도 자체를 1, 2도 정도 낮춘 다음에 외출하실 것을 권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고요. 또 개별 난방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단열이 잘 되어 있는 집이 아닌 이상 잠깐 나갈 때 이 무심코 외출 기능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3일 이상 장기간 집을 비우실 때는 한파로 인해서 이 배관이 얼지 않도록 외출 모드 기능을 사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실제로 난방비 절약할 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텐데 또 네. 다른 것들은 뭐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방이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쓰는 방도 있고 가족들이 잘 안 쓰는 방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안 쓰는 방 밸브를 꽉 잠가놨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상황에 맞게 잘 써야 난방비 절약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안 쓰는 방의 난방비 밸브를 완전히 잠글 경우에는 그 잠근 방은 냉골이 되잖아요. 한기가 돌기 때문에 주변에 따뜻한 공기를 빼앗아 가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안 쓰시는 방을 70% 정도만 이 밸브를 잠그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또 이 분배기에서 가까운 방은 더 빨리 따뜻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 분배기에서 가까운 방을 오히려 약간 밸브를 잠가 놓으시는 것이 집안 전체를 빨리 데우는 데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 수도꼭지 방향, 우리 왜 손 닦고선 수도꼭지 방향을 이렇게 냉수 방향으로 해놔야 난방비가 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문가에 따르면 전혀 무관하다라고 합니다. 네. 오히려 수도꼭지를 온수 방향에 두면 우리가 다음에 또 이제 쓰려고 딱 할 때 온수를 틀 가능성이 높아서 이 사용 습관 때문에 그러는 거지 잠글 때 뭐 수도꼭지 방향이 온수 쪽으로 나서 난방비가 더 들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파에 난방비 폭탄까지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이 없습니다. 집에서 옷 좀 입고 계십시오. 그동안 너무 벗고 있었지. 그렇죠. 네.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앱테크에 빠진 2030입니다. 최근 앱테크를 하는 20대, 30대들이 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앱테크란 이 스마트폰 앱과 재테크를 합친 그런 용어입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의 특정 앱을 사용하기만 하면 돈을 버는 활동을 앱테크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앱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지출을 줄이는 모든 활동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앱테크 유형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이 출석 체크를 하거나 스마트폰의 잠금 화면을 해제하면 포인트를 주는 앱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저도 이걸 깔고 있는데 걸을수록 이 포인트가 올라가는 만보기 앱도 있고요. 퀴즈나 게임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포인트가 쌓이는 미션 적립형 앱도 있습니다. 또 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만큼 캐시가 적립되는 방치형 앱도 나왔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네. 뭘 계속 이렇게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돈 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정말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앱테크를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앱테크에 빠졌을까요? 저도 해보니까요. 네. 열심히 걸어서 그 포인트로 커피 한 잔 사 먹으면 그게 그렇게 달 거예요. 이 20대, 30대들이 앱테크에 빠진 이유 소확행, 가성비 등을 뽑고 있습니다. 이 앱테크라는 사용자들의 반응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근, 퇴근, 운동은 일상적인 일인데 정말 버튼 몇 개만 누르면 그 일들이 포인트를 쌓이니까 좋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심심할 때 누르면 되니까 부담이 적다.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걸 배우거나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장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이 한 전문가는 요즘 청년들이 새로운 것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재미를 느끼고 이 사람들과 그러한 체험을 공유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하면서 앱테크는 이런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일종의 놀이 겸 테크다라고 설명하면서 요즘의 젊은 사람들 정말 취업이니 내 집 마련이니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앱테크를 통해서 직접적인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걸을 때 뭘 누르면 커피도 뭐 마실 수 있어요. 네. 그냥 걷기만 해도. 걷기만 네. 해도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거 나도 알아봐야 되겠다. 걷는 거 하면 또 저거든요. 네, 똑똑한 앱테크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네, 세 번째 이슈는 어묵꼬치 논쟁입니다. 겨울철의 대표적 간식인 어묵이요. 때 아닌 논쟁의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묵이 아니라 어묵을 고정시켜놓는 나무꼬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나무꼬치를 재사용해도 되냐 안 되냐 여부를 놓고 깨끗이 씻어 사용하면 괜찮다라는 의견과 아니 나무젓가락도 한 번 쓰고 버리는데 어묵꼬치도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때 아닌 이 나무꼬치 논쟁의 발단이 된 이유가요. 이 서울 강서구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어묵꼬치 등 이 꼬치 목재료 재사용 제한에 대한 조례안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처음 발의됐던 이 조례안은 꼬치 재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담겼지만 자영업자들도 반발을 했고요. 또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꼬치를 사용한 후에 세척, 살균하는 등 이 청결하게 유지 관리된 꼬치 목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결국 한 번 쓴 나무꼬치는 전면 금지가 아니라 가급적 폐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나무꼬치 재사용 여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위생 의식에 대해서 좀 높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 소비자들의 반응과 자영업자의 반응 분명히 다릅니다. 먼저 소비자들은 당연히 나무꼬치를 재사용하는 것은 전면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인데요. 아니 안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이 돌려가면서 먹는 거에 대해 나 계속 찝찝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아이 입에 들어갈 건데 남이 사용한 데다가 계속 이걸 재활용한다니까 깨림칙한 게 사실이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 문제나 또 일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 문제로 꼬치 재사용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나무꼬치를 빨아먹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이면은 식당에서 수저나 입을 대고 마시는 카페 컵도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며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서는 그 어묵꼬치 먹을 때 네. 이렇게 그 대꼬치에서 싹 빼서 컵에다 넣어서 속꼬치를 주거든요. 네. 그럼 그거는 먹고 속꼬치는 버리고 대꼬치는 또 쓰면 되거든. 이런 거를 업장마다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위생 부분은 이제 철저하게 따지긴 해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타와 함께 건강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건강 정보를 얻는 시간이죠.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진료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사원 한의학 박사,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식품생명공학 최은원 박사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행복진료실에 진료를 접수한 스타를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자분이셔. 오, 반갑습니다. 누군지 알 것 같으면서도 네, 힌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스타분이 정체를 숨기고 있는지 첫 번째 힌트 보여주세요. 연예계 엔잡러. 대표 엔잡러. 엔잡이, 잡이 이제 일하는 그 잡이죠? 네. 네. 연예인분들이 워낙에 끼가 많으니까 사실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N 잡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연기 활동을 많이 했다라기보다도 그러니까 뭔가 연기 외에 다른 활동이 많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네. 네. 그러게요. 그런데 또 대표 엔잡러라고 했잖아요. 뭔가 평범한 직업을 많이 하셨을 것 같진 네. 않고 특별한 분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힌트까지 이어서 보죠. 보여주세요. 시상식에 뜬 정도전? 야, 저는 알 것 같네요. 네. 정도전 역할을 한 분이면 많은 분들이 그분 아닌가. 그렇죠. 그쵸. 왜냐하면 이게 그 조선 개국 얘기 나올 때 되면은 꼭 나오는 역사적 인물이 정도전인데 네. 지금 저 신동엽 씨 옆에서 이렇게 사무관대를 쓰신 분, 네. 그 주인공 아마 그 역할한 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 조금 들어봅니다. 요거. 아마 정도전 역할을 하신 분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데 연기력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보시니까 예능감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시상식에서 저렇게 입고 나오시기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지난 연말에 정도전 복장을 하고 시상식에 나타나서 정말 큰 화제가 네. 됐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사극을 또 많이 하셨고. 그죠. 이분이 또 그 미술 감각이 또 대단하다. 네. 이쯤 되면 다 아실 거예요. 네. 네, 이제 가면을 벗고 네. 누구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광기 씨. 배우 이광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모른 척하기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전이라는 분. 이거 사기 캐릭터입니다. 왜냐면 머리가 너무 좋고 사람이 네. 멋있어. 그런데 오늘 나온 이분도 멋있어. 이놈! 어디서 사기꾼 캐릭터라니? 구워 먹어라! 좋은 말이에요. 그거는. 이 포스가 정말. 아니, 나 근데 잡혀가는 줄 알았어. 이광기 씨가 연기자인데 네. 연예대상에서 정도전 복장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이제 사실 이제 그 김구라 씨가 그 운영하는 그 너튜브 채널이 네. 있어요. 네, 네. 근데 거기 이제 출연하면서 이제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저랑 이제 그 은밀한 이제 공약을 하나 세웠죠. 그래서 그 공약이 연예 대상 시상식에서 정도전 복장으로 형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농담이 이제 진담이 돼서 네. 이제 현실이 됐죠. 근데
그러면서 어차피 나간 거면 대상 수상자에게 뭔가 조금 의미 있는 선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저거 정도전 복장까지 하고 가는 거는 이제 그 방송국에서도 알고 있었고 제가 부상까지 제가 전달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죠. 하지만 제가 그 미술품을 전달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많은 분들이 또 조금 더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미술계에 조금 그나마 좀 붐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덕분에 유쾌한 시상식이 됐었죠. 근데 방금 살짝 미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서 힌트 중에 연예계 대표 엔잡러라고 했잖아요. 미술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엔잡러 중에서 연기 그리고 방송 노래하시면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갤러리스트로는 아마 제가 거의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또 보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좋은 작품들 그리고 대중들에게 조금이나마 미술을 좀 더 그 문턱을 낮춰서 접근하기 쉽게끔 만들려고 제가 또 저도 나름대로 너튜브죠. 개인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미술품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정보들을 제가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아주 멋있네요. 이 멋있는 작품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정말 저 매사에 에너지가 넘치고 호기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걸 막 이렇게 하시는데 미술은 뭐 자타공인이죠. 근데 에너지가 넘치고 매사에 관심도 많고 활기도 있고. 근데 왜 진료실에 문을 두드려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가 넘치면요. 그 배터리는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배터리가 조금 소모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오늘 이 진료소를 찾아왔고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당뇨로 시작해서 당뇨 합병증으로 그러셨구나. 바로 한 제 나이 때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게 좀 더 가족력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사실 제가 또 작년서부터 이제 고혈압 약하고 고지혈증 약을 좀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양의 약을 먹고 있지만 그리고 또 살도 또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체중이 늘었고 그래서 조금만 이 단계를 지나면 잘못하면 위험군 안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적신호. 특히 또 오늘 뭐 또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 그래서 오늘 좀 그것 좀 배워보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그 제대로 오셨어요. 요럴 조짐이 보일 때 와서 고쳐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광기 씨의 고민을 해결할 주제는 뭔지 한번 보죠. 행복진료실 오늘의 건강 주제는요. 한국인 밥상 속 건강 도둑을 잡아라입니다. 건강 도둑 잡아야겠네요. 한국인의 밥상 속에서 찾는다 이거죠.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버지 당뇨시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같이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고민 걱정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식품생명공학 박사로 봤을 때 한국인의 밥상은요. 일단 진심 밥상. 그래서 진심을 다 넣어서 만드는 밥상이다 보니까 맛있어. 근데 이 맛있는 밥상을 먹으면은 과식을 또 유발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밥상이 일상생활에 계속되다 보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당뇨의 위험성도 올라가고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써야 되는 밥상이 우리 밥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근데 이광기 씨도 이런 식단은 이미 경험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셨으니까 가족들 식단이 그렇게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사실 흰쌀보다는 잡곡밥을 저도 이제 의지로 먹고 있어요. 근데요, 이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게요. 우리 차윤환 우리 박사님도 계시지만 식품생명공학 박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전에 봤을 때보다도 몸이 많이 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음식 앞에 서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상식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 팩트 폭격이라는 게 이런 거죠. 거슬릴 수가 없네요. 워낙 맛있는 음식 많고 그렇다 보니까 과하게 먹고 당뇨가 정말 많이 흔해졌습니다. 지금 우리 6명 사이에서도 가족 중에 당뇨 앓으신 분 2명이나 되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무엇보다 이 당뇨 환자가 있으면 너무 어렵고 이 환자 찾는 것도 요즘은 정말 쉬워졌죠. 그렇죠? 네, 그렇죠. 실제 당뇨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이기도 하죠. 근데 더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데요. 2012년에 이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이 당뇨병 팩트시트를 발행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예측 환자들을 조금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2050년쯤 당뇨 환자 수가 591만 명쯤 되겠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현재 벌써 526만 명을 넘었습니다. 벌써 예측 환자를 거의 30년 이상 앞당긴 거죠. 30년. 아니 근데 사실 그 당뇨 관련된 좀 뭐랄까 관련자분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음식들이 너무 다양해졌어요. 정말 그리고 기업에서도 정말 너무 침고이게끔 광고를 해주시니까 안 먹을 수가 없어요. 특히 밤에 그렇게 해. 자꾸. TV 보다 보면 또 그래. 배달 음식도 얼마나 더 잘 돼 있어. 5분 만에 와. 우리 대한민국 빠르면 3분에도 와요. 그렇다면 그래도 그 조심해야 될 연령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조심해야 될 연령대는 남자로 치면 한 50대 정도가 되고요. 이광기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족력도 있고 벌써 고혈압, 고지혈 약도 먹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더더욱이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당뇨병 발생 연령대별 추이를 봤더니 남자는요 50대일 때 갑자기 증폭합니다. 확 늘어나요. 근데 또 특이한 게 남자는 50대 때 늘었다가 점점 이제 당뇨 환자 수가 줄어드는데 여자는 50대 때부터 시작입니다. 50대 때부터 시작이 돼서 70대가 됐을 때 그 정점을 찍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런 거 하고 봤더니 여자들은 폐경 이후에 자연적으로 좀 살이 불어나게 되고요. 지방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또 나이를 먹으니까 노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이제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분비량도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일단 그 나이살의 위험성이 올라가는 5학년 이상의 학년이 됐거나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살들이 많이 쪘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좀 체중 관리가 실패한 요때가 당뇨에 대한 위험성이 올라가는 시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만과 당뇨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요. 실제 복부 비만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가 10명 중 6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만큼 흔하기 때문에 이 비만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이렇게 비만형 당뇨병이 많은 상태에서는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더더욱이나 이 체중 관리도 같이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넉 달간 초저열량 식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적절하게 이 체중 감량을 해봤는데요. 체장 감량을 많이 할수록 이 혈당 관리가 잘 되었다라는 연구도 있죠. 네. 그만큼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체중 관리에도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당뇨 식단 관리 아마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들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없고 먹을 수 있는 것도 그나마 양 조절해서 먹어야 되니까요. 근데 식단 관리를 잘 하다가도 갑자기 팍 식욕이 폭발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소식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소식 하다가 야식이 돼. 야간에도 조금 먹으면 괜찮겠지 하고 이게 점점 늘어서 당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는데 이 당뇨가 있으면 일단 소식, 이거 먹지 마 이렇게 자꾸 식단을 관리하는데 이게 일주일 정도 관리하는 건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평생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우울해지고 그다음에 먹고 싶은 게 많아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아는 분은요. 이 분식을 별로 안 좋아하셔서 원래 밀가루 음식을 잘 안 드셨거든요. 근데 당뇨 식단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 선포를 받고 나서 그렇게 떡볶이가 먹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떡볶이 집에서 눈물까지 흘렸다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런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이게 원래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떡볶이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그렇게 참아내야 되는 게 당뇨고요. 당뇨 식단 관리 사실은 당뇨인이 주변에 있지 않은 이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뇨 관리할 때 뭘 해야 되고 뭘 삼가해야 되고 뭐 많이 아는 것 같지만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 그거 확실하게 한번 식단 관리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밥상 속 건강 도둑입니다. 자, 그 첫 번째부터 보시면 과일이구나. 귤? 아니 귤이
왜요? 겨울에는 귤 까먹어야죠. 그러니까, 아니 어렸을 때는 과일도 많이 먹으라고 그러지만 네. 나이 들면 당 오른다고 과일 같은 것도 좀 삼가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귤일까요? 이제 건강 도둑이라고 해놓고 사실 우리 상식적으로 귤이 너무 겨울철에는 필수 영양소이기도 해서 필요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일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귤을 예로 든 이유는요. 이 귤을 이제 비타민이나 딴 거 다 빼고 이 귤은 단순 당이기 때문에 요 귤을 들고 나온 겁니다. 단순 당, 한국인의 밥상 속 건강 도둑 귤 사진 위에 그럼 제가 노단순당이라고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단순당이 놓으면 그럼 뭐 복잡한 당은 뭐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네. 그러니까. 우리 일단 단순당이 위험한 이유는요. 말 그대로 단순당이잖아요. 네. 들어와서 빨리 흡수가 돼요. 흡수가 빠른 만큼 그만큼 더 많이 찾게 되고 사실 에너지원으로 바로바로 많이 사용이 되지만 많이 먹게 되면 체내의 축적이 그만큼 잘 됩니다. 지방 형성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당뇨를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귤이냐? 지금 겨울철에 우리가 제일 많이 찾아 먹는 게 귤이잖아요. 그렇죠. 이 시기에 제일 많이 먹게 되는 게 귤이다 보니까 귤을 예로 들게 됐고요. 또 귤이 이 단순당 함량이 엄청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귤을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아니 겨울철에 뜨끈한 방에서 요즘에는 좀 난방비가 너무 올라서 그러니까 거기서 귤 이렇게 까먹고 그 재미가 요 맛이 있는데. 있는데 네. 야 그리고 귤은 한두 개 사지 않아요. 왕창 사죠. 보통 이렇게 뭐 상자로 사거나 이만큼 보따리로 사죠. 아니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옛날 얘기하시다 보면은 나 옛날 10대 때 하루에 반 박스도 먹었어. 그래. 이러고 자랑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그냥 추울 때 앉아가지고 이렇게 귤 까먹는 거. 이거 정말 좋은데 실제로 귤이라고 하는 게 비타민 C의 보고고요. 그 속에 다양한 항산화제, 플라보노이드 성분 계열의 어떤 항산화제들 이런 거 풍부하게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거 좀 제한해서 먹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몇 개 먹어야 됩니까? 요거 개수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박스 얘기하셨잖아요. 네. 상자, 판보따리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실제로 겨울철에 환자분들이 오셔서 단골로 하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당뇨인데 귤을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사실 한 우스갯소리로 한 커뮤니티에서는 이 제주도에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당뇨에 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귤을 많이 드셔서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만큼 사실 귤이 단순당이 많은데요. 보통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권장량은요 하루에 작은 글 2개 정도. 작은 귤 2개요? 네. 너무 서운한데. 너무 아니 어떻게 보면 입맛 버리겠는데. 작은 봉다리 2개도 아니고요. 아니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귤은 좀 너무 작네. 그러면 만약에 귤 말고 다른 과일도 뭐 제한이 있을까요? 네, 우리 당뇨병 학회에서 권장하는 과일 섭취량이 있는데요. 사과를 예를 들면 사과는 반쪽, 포도는 19알, 수박은 한쪽, 네, 배도 한쪽, 토마토 1개, 키위 1개. 이게 이제 우리 하루 섭취 적정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지키면서 먹기 힘들잖아요. 그럼 포도 19알을 마시면서 먹긴 그러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요. 어느 과일이든 다 좋으니까 자기 주먹의 한 반 정도만 네, 실제 과육으로만 네, 한 반 정도 드신다 그러면 요 적정량을 딱 지켜서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떡볶이 보면서 눈물 흘렸던 분 사례를 얘기했는데 이제 당뇨라는 게 무서운 게 그럼 이제 과일 보면서 눈물 흘리실까요? 그래만. 그러니까요. 먹다 마는 귤 거지. 2개밖에 못 먹고 포도 19알.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당뇨 가기 전에 지키셔야죠. 그죠. 전 주먹이 너무 작은데 여기서 반을 먹으라고 큰 주먹도 아니고. 자, 이어서 두 번째 한국인 밥상 속 건강 도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밥이잖아요, 이거. 아니 이거 좀 국밥은 안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거 아침 끝나고 나면은 저희 나가서 아침으로 국밥 먹거든요. 순댓국이든 설렁탕이든.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 한국 남자들 이거 없으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이거. 아니 그리고 요즘에 저희 12살짜리 아이가 그 국밥뿐만 아니라 국밥이 결국 순댓국이잖아요. 그래 순댓국 맛있죠. 순댓국에 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맛있지. 우리 아들 때문에 또 순댓국을 먹었어요. 그리고 요즘 매일 순댓국이에요. 근데 이건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 K푸드 열풍 때문에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 순댓국 도전 챌린지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그분이 국밥에 진심이네.
말씀이시네요. 아, 진짜 맛있거든. 국밥 그림 보시고 지금 흥분하신 것 같아요. 조금 차분하게. 아니 사실 방송 끝나고 오늘 같이 국밥 먹기로 했어. 좀 이따 국밥 먹으면서 다시 얘기 나누시는 걸로 하고요. 지금 국밥 그림 보시고 저 그림이 나온 것은요. 단순히 국밥의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같이 이제 함축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국인의 밥상하면 빠지지 않는 게 뭐죠? 바로 국이죠. 네. 그래서 국에는요, 문제는 간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소금이나 간장 등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급하게 좀 먹다 보면 보통 이제 국에다가 밥을 말아 먹잖아요. 네. 말아 먹다 보면 평소보다 먹는 양이 좀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국물까지 다 마시다 보면 여기에 사실 나트륨 섭취량이 과다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나트륨 섭취 과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 그림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나트륨을 조심하라. 그래서 국밥 위에는 나트륨입니다. 이게 단맛도 피해야 되고 또 짠맛도 피해야 되고 나트륨 섭취 단짠은 안 된다 이런 얘기. 제일 맛있는 건데 단짠. 네, 특히 우리 차 박사님이 아까 국밥 말씀하셨는데 우리 매주 같이 먹는데 저 나트륨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요. 박사님도 항상 있어요. 밥이 나오면 그대로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뭔가를 타잖아요. 소금을 첨가하고 이게 나쁜 거거든요. 우리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혈액이 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특히 더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요. 혈관벽이 두꺼워지거나 그 압력이 높아져서 고혈압을 조금 더 쉽게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밥을 먹을 때도 좀 더 싱겁게 오히려 소금을 탄다기보다 물을 조금 더 타서 난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나트륨에 대해서 조금 이제 경각심을 가지셔가지고요. 한때 세계 상위권이었던 이제 한국이 점점점 나트륨 섭취량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65세 이상이 되게 되면 전반적인 평균 섭취량은 줄어들게 되는데 나트륨 섭취량은 늘어난다는 게 문제인데요. 실제로 65세 이상 당뇨병 환자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을 살펴봤더니 65세에서 70세 사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준치의 2배 이상을 그리고 75세 이상은 기준치의 3배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한국인 밥상 속 건강 도둑 마지막 도둑을 한번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거 학교 다닐 때 역사책에서나 보던 건데. 그래, 그때를 아십니까? 맞아.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 저 선배님이 도둑은 아니고요. 저 사진 속에 저 밥그릇 한번 크기를 봐보십시오. 엄청나네요. 저거는 거의 요즘 얘기하는 그 세숫대 뭐 그 수준이에요. 우리 보통 이제 고봉밥이라 그러죠. 네, 거기다가 맞아요. 쟤는 넓기까지 해서 저 정도면은 요즘 분으로 하면 푸드파이터 헤비급 정도. 근데 선배는 또 날씬하죠. 맞아요. 그 비밀이 지금 미스테리예요, 저게 좀. 네, 일단 이 밥그릇 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예전에 우리 선조님들이 밥을 먹으면요. 한 끼에 한 7홉을 먹었다고 그러거든요. 한 홉이 한 180ml 정도 되니까 한 번 한 1리터 정도의 밥을 먹으신 거예요. 근데 요즘 이 밥그릇 크기의 차이를 보면 예전부터 이제 점점 작아져서요. 요즘 밥그릇은 제일 작은 건 한 18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180에서 210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전 우리 조상님들은 기본 우리보다 한 5배 이상씩은 많이 먹고 계셨던 것이죠. 정말 위대한 분들이셨어.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렇게 많이 드셨는데 아까 사진 봤지만 그렇게 막 뚱뚱하다거나 비만의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밥그릇의 크기를 이제 보기에 앞서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이 안에 있는 밥그릇 안에 있는 내용물인데요. 밥그릇 안에 내용물을 보면 이 곡물이 그냥 흰 쌀밥이 아니라 이 잡곡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아무래도 뭐 흰쌀밥 저 때는 힘들었죠. 그렇죠. 저건 지금 그럼 도정을 좀 살짝 해서 먹은 현미밥 뭐 이런 것들인가? 잡곡밥. 네. 이 도정 기술이 전 이제서야 알았는데 이게 일제 강점기 이후에 발전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우리가 왕겨만 제거한 이 현미와 같은 곡물이나 감자, 고구마 같은 자연 그대로의 탄수화물 섭취가 많았다고 하는데 도정 기술이 발전하고 나서는 이제 쌀의 영양소보다는요 단순히 그 단맛만 느낄 수 있는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네, 아 눈치챘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뭘 뜻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탄수화물 맞죠? 지금 좋아하는 거 다 먹지 말라는 거. 야, 한국 사람들은 원래 밥심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밥에 너무 집중하는 면이 있는데 이제는 조금 밥보다는 전체적인
식단에 대한 균형을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개정된 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에 따르면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탄수화물은 전체 에너지 중에 55에서 65% 비율로 섭취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장년층의 평균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권장 비율을 이미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통해서 총 에너지의 70% 이상을 섭취를 하게 되면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 같은 건강 위험이 증가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래서 오죽하면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말까지 있잖아요. 이광기 씨는 어때요, 탄수화물?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이제 사극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이제 그때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호일에 쌓이는 김밥들을 많이 갖고 차 안에서. 그게 또 수염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냥 입에다가 쑥쑥 밀기만 하면 돼. 완전히 우리 그 가래떡 뽑듯이 가래떡은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떡을 김밥을 입으로 그냥 밀어 넣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느덧 저희도 탄수화물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못 끊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식이 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쌀밥 많이 먹고 근데 우리가 밥 먹은 다음에 또 후식으로 좀 드셔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에 그냥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저희 주식이 쌀이잖아요. 쌀이 주식인 상태에서 사실 밥을 먹고 나서 그 뒤에 뭐 라면이나 과자나 뭐 초콜릿 같은 이런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다 보니까 우리 몸은 점점점 탄수화물에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에 중독이 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지속적으로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고 남은 이 포도당이 우리 몸에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비만을 유발하게 되고 이게 내장 사이사이 이제 끼어들면서 내장 비만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것은 염증을 일으켜서 뭐 대사증후군이나 암의 위험 요소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적정량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어제 저녁도 면을 먹었어요. 라면, 밥도 한 공기 말았는데 탄수화물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해결해 봐야죠. 이제 위험하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알아봐야죠. 모사원 선생님은 웬 발바닥? 많이 걸어라. 운동해라. 뜻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당뇨의 제일 기본은요. 적당한 식사와 운동입니다. 근데 항상 그 기본이 제일 힘든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만 잘하고 있으면 우리 당뇨 환자가 어디 있겠나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 식사 이후에 이것만 해줘도 당뇨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발과 관련된 뭔가 비법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뭐 제가 하면은 뭐 당연히 뭐 혈자리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차 박사님 어저께 저녁에 식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차 박사님도 그렇고 이광기 씨도 그렇고 밥 먹고 나면 저녁에 집에서 꼭 가는 곳이 있죠. 그럼요. 밥 부르게 먹었으면 지금 발 나와 있잖아요. 전 의미를 알겠어요. 두 발 쭉 뻗고 누워 있죠 이렇게. 쇼파에.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50대가 되니까는 사실 밥 먹고 나서 이제 보통 이제 소화도 시킬 겸 산책을 해야 되는데 밥 먹고 나면 졸려요. 맞아. 졸리면 일단 제일 가까운 곳에 어디로 가느냐? 나의 안식처. 쇼파로 갑니다. 쇼파에 가서 테레비 리모컨을 들고 트는데 요즘엔 또 기계가 좋아져갖고 음성 인식이 돼. 채널 A 좀 틀어줘. 바로 그냥 채널 A를 이것도 안 눌러도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리모컨 안 눌러도 돼요. 그러면 천국이지. 배부르겠다. 아마 다들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사실 밥 먹고 소파에 있는 시간이 더 길거든요. 근데 우리 소파에 가서 차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다리 쭉 벗고 눕는 게 아니라 이제 소파에 앉아서요. 이 리모컨 있잖아요. 이 리모컨만 있으면 췌장 기능을 살리고 인슐린 분비를 좀 도울 수가 있습니다. 리모컨만 있으면? 리모컨으로요. 눕지 마시고 앉아갖고요. 발바닥만 두들겨 주시면 됩니다. 발바닥만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좀 그래도 혈자리 위주로 알고 해주시는 게 좋잖아요. 제가 오늘 안내해드리고 싶은 혈자리는 이 태백혈하고요. 공손혈입니다. 태백과 공손. 잡는 방법은 우리 엄지발가락부터 쭉 따라 내려오다 보면 제일 튀어나온 곳이 있고 그 튀어나온 곳에서 바로 들어간 곳이 태백혈입니다. 이게 중족골의 시작점이고 여기서 쭉 들어가다 보면 또 튀어나온 뼈가 하나 있을 거예요. 쭉 가서 요 튀어나온 곳, 요 자리가 공손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아치에 있는 자리라서요. 이 아치 부분만 이 리모컨을 이용해서 너무 세게 하진 마시고요. 요 부분만 요렇게 툭툭툭툭
두들겨주는 것만으로도 소화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피로할 때 그 잠 깨는 데도 효과가 좋습니다. 아니 그럼 밥 먹자마자 또 앉지 말고 좀 움직여 이러면 아니야 나 혈당 관리 중이야. 뚝뚝뚝뚝 치면서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그것도 관리하는 비법이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아빠나 할아버지는 그렇게 식사하시고 나서 발을 이렇게 주물렀던 그걸 봤던 기억이 나요. 아니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뭐 그 동네에 있는 목욕탕 갔을 때 그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지압하는 어떤 발판도 있었고 또 슬리퍼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지압 슬리퍼 있는데 그거 한번 신어봤다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힘들었던 게 있는데 다 그게 이제 발에 비밀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이 발에 있는 경혈점을 자극하기 위함이고요. 사실 밥 먹고 나서 우리가 100보 이상 걸어주는 게 좋다. 라는 것도 결국엔 걷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 발바닥에 자극이 되잖아요. 혈자리들이 다 자극이 되게 되니까 밥 먹고 나서는 꼭 산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식후에 인슐린 분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발 지압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차윤환 박사님은 카무트. 카무트. 이름이 일단 좀 보면은 외국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으시죠. 실제로 이제 6,000년 전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먹었던 주식인 곡물이 바로 이 카무트인데요. 단백질, 아미노산, 무기질, 비타민 등 53가지의 영양소들을 아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건강한 식품 50가지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주목해야 할 10가지 고대 작물로 꼽혀 있는 게 바로 이 카무트입니다. 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주목해야 할 10가지 고대 작물로 꼽혔을까요? 자, 일단은 현대 식생활에서 빠질 수 있는 어떤 영양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카무트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항산화 무기질이라고 알려져 있는 셀레늄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단백질도 풍부하고 오메가3 지방산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자, 셀레늄이 풍부해가지고요. 이 셀레늄의 제왕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는데요. 자, 표를 잠깐 보시면은요. 셀레늄 함량이 마늘에서는 14.2 마이크로그램, 현미는 23.4 마이크로그램, 보리는 37.7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는데 카무트는 69.3 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이 함유되어 있어서 현미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셀레늄이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셀레늄은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E보다 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항산화 효과가 크다는 얘기는 우리 몸속에서 노화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젊음,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성분입니다. 아니 근데 6천여 년 전부터 먹었는데 저는 사실 이 카무트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이유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카무트의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왕의 곡식이에요. 자, 물론 영양적인 측면에서 정말 좋다라는 의미에서 이 왕, 킹의 의미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왕의 무덤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왕의 곡식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아, 왕의 무덤에서 카무트가 발견이 돼서 옛날에 왕이 먹었을 것이다. 그래서 왕의 곡식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 이유가요. 이집트에 가면 이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그 파라오의 무덤을 봤는데 거기에서 처음 보는 수수께끼의 씨앗 11개를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카무트였어요. 처음에는 씨앗의 정체를 잘 몰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거 심어보자. 그래서 이거를 캐나다로 옮겨가지고 심었더니 아니 이게 싹이 안 뜰 줄 알았더니 싹이 튼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잘해가지고 이것들을 정체를 밝혔는데 그게 이제 카무트라는 정체가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카무트는 한 4,000년 동안 이 피라미드 속에 숨어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살아났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4,000년 동안. 와, 대단한데요? 옛날 이야기를 들으니까 확실히 좀 흥미진진하네요. 근데 이광기 씨, 유명 디자이너나 유명인들도 이 카무트로. 아니 그 유명한 디자이너, 그 패션 디자이너, 그 발렌티노도 사실 그 장수의 비결이 이 카무트였다라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면서 카무트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한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명인들이 카무트를 먹기 시작하면서 더 알려지게 됐는데요.
발렌티노가 자신의 자서전에서 내가 90살까지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카무트 덕분이다라고 했고요. 또 철인 3종 경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린제이 코빈 선수는요. 경기 전에 식단 조절을 위해서 이 카무트를 몇 주 동안 식단 조절용으로 섭취를 했다고 하고 우리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건강미 넘치는 여배우 할리베리도 카무트를 자신의 건강미의 비결로 뽑기도 했습니다. 야, 세계 유명인들도 카무트로 건강을 다지고 있었는데 하여간 당뇨에 걸리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식단 조절이나 관리가 상당히 힘들죠. 네. 가족들도 많이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당뇨를 이겨내는 중이라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만나고 왔거든요.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30대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이 갖고 있는 질환 당뇨병. 이 당뇨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주부를 만나봤습니다. 올해 65세인 김연금 씨. 많이 좋아졌네. 혈색소가 5.0, 5.5 많이 좋아졌어요. 2015년에 당뇨 진단 받아가지고 당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관리를 잘해가지고 당화 혈색소도 많이 좋아지고 원장님이 약을 먹지 말라고 그러세요. 최근 검사에서 당화 혈색소 수치가 5.4%로 혈당이 정상 범위 내에서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김연금 씨. 그래서 당뇨병 진단을 받기 전 운동량이 매우 부족했다고 하네요. 움직이질 않고 앉아만 있으니까는 아주 운동이 부족해요. 숙소에서 일하는 게 힘들다고는 하는데 그게 노동이라고 그러지 운동이 아니래요. 동네 사랑방이나 다름없는 이곳. 언니 나왔어. 동생 왔어? 응. 커피 한 잔 줄까? 네, 언니 그럼 커피 한 잔 주세요. 주전부리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환경이지만 당뇨병 진단을 받은 뒤론 먹는 것에 특히 신경을 쓴다고요. 아, 언니 커피 역시 맛있어. 당뇨 진단 받고서 커피를 끊었어요. 당이 단 음식에는 절대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아주 조심하고 있어요. 혈당을 재는 게 어느새 일상이 됐지만 이제는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예전만큼 두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혈당 잘 나왔네. 한편 당뇨병 진단을 받은 또 다른 주부를 만나봤습니다. 평소 혈당 조절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요. 병원에서 이제 당 관리를 하라고 해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몇 킬로 뺀 거예요? 4kg 빠졌어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혈당 관리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데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정용은 없어요. 네, 근데 저만 있어요. 식습관이 많이 미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식습관이 어떤데요, 평소? 고기, 그리고 빵, 음료수 그런 거. 공복 혈당을 재본 결과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웃돌고 있었습니다. 우와, 당 수치가 330 정도 나왔어요. 밥도 안 먹었는데 이게 많이 나오면 되게 속상해요. 먹는 약으로는 힘들어 인슐린 주사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다네요. 아파요. 그녀의 또 다른 고민. 어떻게 머리 빠졌네. 높은 혈당 수치는 모낭의 성장 주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답니다. 나이가 40대 후반인데도 머리 빠진다는 게 되게 속상하죠. 비슷한 시기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지만 건강 상태는 전혀 다른 두 사람의 일상을 좀 더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첫 끼를 준비하는 고경희 씨. 응? 아니 그런데 이건 삼겹살? 나름대로 외식과 폭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데요. 기름진 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참으니까 폭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혈당 조절을 위해 한때 잡곡밥을 먹곤 했으나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다시 선택한 흰 쌀밥까지. 일반적인 당뇨 식단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군요. 평소 스트레스를 먹는 거로 풀었다던 고경희 씨에겐 식단 관리만큼 어려운 게 없답니다. 또 하나 물리칠 수 없는 유혹이 바로 과일인데요. 특히 겨울철이면 앉은 자리에서 귤 4-5개는 기본으로 먹는답니다. 하지만 과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섭취에 유의해야 합니다. 식습관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경희 씨와 달리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식단부터 바꿨다는 김연금 씨. 그런데 밥할 때 넣는 이건 뭐요? 이게 카모트예요. 당뇨 진단 받고 나서 카모트가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같이 섞어가지고 밥을 해 먹고 있어요. 카모트는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재배된 곡물로 왕의 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단백질, 식이섬유, 셀레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혈당 지수가 낮아 다른 곡물에 비해 체내에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데요. 그래서 착한 탄수화물이라 불리기도 한답니다. 당뇨병과 헤어질 결심으로 차려낸 김연금 씨의 밥상. 아 언니 밥상이 정말 건강식이네. 카모트 밥이 입에 맞을까요? 고소하네. 약간 좀 고소하고 좀 약간 건강식 밥 같아요. 당뇨병과 이별하기 위해 식습관을 바꾼 김연금 씨.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떠넣은 후 한참을 씹는데요. 이렇게 하면 과식을 피할 수 있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답니다. 밥을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거의 한 30번, 40번 씹어요. 소화도 잘 되고 혈당이 급속도로 올라가지 않아서 천천히 먹고 있어요. 당뇨 있으면 그 관리 평상시에 잘해야 된다더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당뇨가. 한편 당뇨병 진단을 받은 뒤로 평소에 쉽게 피로를 느낀다는 고경희 씨. 눈이 안 돼. 눈이 침침하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합병증의 공포를 안고 살아야 하는 건 역시 삶의 큰 스트레스랍니다. 안 보여. 늘 조심하는 게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무엇보다 그게 당뇨 합병증이 올까 봐 항상 공포감에 시달려가지고 지금 걱정이에요. 합병증의 공포에 당당히 맞서기로 마음먹었다는 김연금 씨. 어떻게 오셨어요? 운동을 배워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레핏이라는 운동을 해볼 건데 발레핏은 발레바랑 내 몸 맨몸 가지고 하는 운동이에요. 우리 왼다리를 바 위에 올려볼까요? 왼다리 한번 바 위에. 발레 동작에 필라테스를 결합한 이 운동은 체형 교정과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답니다. 오른쪽으로 옆구리 길게 늘려 내려가요. 시선은 왼쪽 천장 한번 바라볼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학습 능력도 조금은 떨어질 수 있고 신체적인 능력도 떨어지는데 몸을 계속 길게 늘리고 열어주는 동작들을 통해서 내 몸에 혈액순환이 되게 많이 되고요. 손발도 따뜻해져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 운동을 알아보게 된 김연금 씨. 안 쓰던 근육을 쓰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어떠십니까? 어깨 운동만 하다가 새로운 운동을 하니까는 좀 힘은 들어도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저 혈액순환에 좋은 그런 포인플렉스 동작들을 집에서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발끝을 이렇게 밀었다가 당기는 동작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등이 말리지 않게 세우는 거. 척추를 먼저 바르게 세워요. 날개뼈를 가볍게 뒤로 모아주세요. 턱을 위로 들거나 내밀지 않고 살짝 쇄골 쪽으로 당겨 시선 정면 응시하는 게 1번이에요. 무릎이 그런 다음 다리 안쪽을 붙이고 그대로 두 다리를 바닥에 닿게 합니다. 발가락에 힘을 최대한 풀어서 쭉 밀고 당기는 동작을 할 때 가능하면 뒤꿈치가 들릴 정도로 강하게 한번 해보세요. 운동을 하며 당뇨병 극복 의지도 다지는데요.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완전히 당뇨에서 극복하겠어요. 당뇨야 물러가라.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당뇨병.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 실천이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야, 항상 저렇게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셨는데 더더욱 건강해지시길 빌겠고요. 네. 카무트, 이것도 곡물이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있을 텐데 과연 이게 도움이 될지 차근차근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걱정을 덜어주는 카무트의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착한 탄수화물. 예, 당뇨 예방에 도움을 주는 곡물 카무트는요, 이 착한 탄수화물이 특징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을 착하다, 착하지 않다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이 GI 지수라는 거고요. GI 지수가 낮을수록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착한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게 GI 지수, 이 아침서부터 우리 또 어머님들 또 영어 나오면 또 맞아요. 네. 어렵지요. 네, 네. 제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1에서부터 100을 이제 수치로 나타낸 걸 GI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당연히 수치가 높을수록 혈당이 빨리 올라가고 흡수가 빨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혈당에 안 좋은, 당뇨 환자분들한테 안 좋은 식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GI 지수가 낮은 식품일수록 당뇨 관리에 좋은 식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가 있을 때 흰 쌀밥보다는 그 현미밥 먹어라 이러는 게 GI 지수 때문인데 네. 그렇다면 카무트의 GI 지수는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카무트와 현미, 흰쌀밥, 백미와 이 GI 지수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백미의 GI 지수는 72, 귀리의 GI 지수는 67, 현미는 56이 나왔습니다. 근데 카무트는 40이 나왔거든요. 제일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무트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착한 탄수화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탄수화물 걱정 덜어줄 카무트의 특징 두 번째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저항성 전분.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카무트에는 이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전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전분과 저항성 전분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이나 빵, 뭐 떡 이런 것들, 뭐 쌀, 밀가루에 들어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일반 전분들이 들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 전분인 음식을 먹게 되면 일단 입에서 씹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침 속에 아밀라제가 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소화가 되고요. 또 이것들이 소장에 들어가면 또 소화 요소에 의해서 소화가 되고 이렇게 소화되게 되면은 흡수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일반 전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당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너무 남게 되면 이걸 지방으로 바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어머님들이 밥만 먹어도 살찐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상당히 근거가 있는 말인 거죠. 근데 사실 뭐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뭐 빵이나 사실 떡볶이 마음 놓고 먹고 싶은데 사실 그런 걸 먹고 싶어도 못 먹게 하니까 오히려 못 먹게 하면 더 이렇게 좀 땡기거든요. 맞아요. 땡기는데 그렇다면 이 소장에서 소화가 안 되는 뭐 전분 그런 건 어디 없나요? 그게 바로 저항성 전분이죠. 이 저항성 전분이라고 하는 의미 뭐냐? 저항, 뭐에 대해서 저항을 하느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소화 효소들에게 저항한다. 그래서 저항성 전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저희 뱃속을 좀 준비해 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럼 이 전분들이 위를 지나서
소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반 전분도 있고 저항성 전분도 있을 때 일반 전분은 이 소장에서 소화가 되게 되면은 이제 흡수가 돼요. 네. 흡수가 돼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혈당을 타고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가서 간으로 가서 막 이용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항성 전분은 효소에 저항을 하기 때문에 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소장을 지나서 대장까지 지나서 아침에 쫙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한 공기를 다 먹어도 흡수가 안 되고 배설되기 때문에 일반 전분을 안 먹은 거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서 먹는 양을 줄이지 않아도 줄인 거와 같은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저항성 전분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백미 속에는요, 이 저항성 전분이 1.2g 정도 들어있고요. 현미에는 1.7g 정도가 들어있는데 카무트에는 17.7g이 들어있어요. 백미보다 약 15배, 현미보다 10배 정도 많은 양의 저항성 전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와, 엄청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이나 이런 거 좋은 건 알기 때문에 현미 넣어서 잡곡밥을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거친 식감 때문에 아유 나 못 먹겠어요 이러고 다시 백미로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저희 집에도 현미 열심히 샀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한두 번 해먹고 나면은 이게 아우 까끌까끌해 이러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카무트는 어떤 느낌인지를 저희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앞에 좀 준비했거든요. 하나는 이제 백미로 만든 주먹밥, 하나는 카무트를 섞어 지은 밥으로 만든 주먹밥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드셔보시고 느낌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시죠. 카무트부터 먹어볼까? 쫀득쫀득하고 뭐 이렇게 톡톡 터지는 식감이 있어요. 식감 괜찮은데? 뭔가 먹는 느낌이 나는데? 전혀 뭐 거칠다거나 뭐 먹기 부담스럽다 이렇지 않아요. 저도 사실 이제 이 카무트 밥을 얼마 전부터 이제 먹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섞어서 먹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잡곡밥은 좀 거친데 이 카무트 밥은 입안에서 씹을 때 난 깜짝 이게 뭐랄까 약간 옥수수도 아니고 애매모하면서 그리고 고소해요. 맞아요. 너무 식감이 좋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톡톡 터지죠. 우리가 뭘 먹으면 오래 씹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카무트 주먹밥을 먹으니까 이건 저절로 오래 씹게 되네요. 그게 맛있어요. 또 카무트의 하나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 쫄깃쫄깃하다 보니까 백미보다 자연적으로 더 많이 씹게 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많이 씹게 되면 렙틴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렙틴 호르몬이 하는 일은 결국에는 우리가 포만감을 느껴서 더 이상 먹지 않도록 하는 건데 이게 분비되는 게요. 식사 이후에 20분에서 한 30분 정도가 됐을 때 분비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대부분 우리 어떤가요? 10분 이전에 식사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렙틴 호르몬이 분비되기 이전에 식사가 끝나다 보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꾸 허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카무트 밥은 어떻게 지어야 좋은지. 맛있어서 많이 드셨어요. 아니 이게 오래 씹게 돼. 카무트 활용법은 서동진 선생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네, 제가 카무트 활용법. 먼저 카무트 밥 짓는 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제가 예인 MC님과 옆으로 이동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동주 선생님이 또 한 요리 하신대요. 집에서 밥도 짓고 이러시는 모양인데 오늘 가정적인 의사님이요. 맛있게 잘 먹는 방법 알려주실 겁니다. 기왕이면 몸에 좋으니까 더 맛있게 또 유익하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카무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카무트를 활용하려면 밥을 지어야겠죠. 밥을 지을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그러면 백미와 카무트의 비율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하실 건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백미와 카무트는 1대1 비율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머님들은 뭐 사실 밥을 항상 짓기 때문에 이런 뭐 인분이나 이런 것들 정하실 때 뭐 크게 계량을 안 하시지만 좀 밥 짓는 게 좀 많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이 종이컵, 이 컵을 하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컵이 1인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 한 150g 정도 되거든요. 1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보통 이제 가족들은 이제 4인 기준으로 저희가 오늘 밥을 지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백미 2컵, 그리고 카무트 2컵을 섞어서 제가 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하시면 되죠. 네, 밥 짓기 어려워하는 사람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전기밥솥이 짓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네. 특히 저는 그 물량 맞추는 것도 힘들고요. 네네. 잡곡밥 같은 경우는 꼭 불려놔야 되잖아요. 카무트도 그러지 않나요? 네, 많은 분들이 이게 물량 조절을 조금 하시는 거를 좀 번거로워하시고 좀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잡곡 같은 경우는 불려야 되잖아요. 불려야지 이제 식감이 조금이라도 좀 쫀득쫀득해지기 때문에. 근데 카무트는 굳이 불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물은요, 종이컵이 1이라고 하면요, 이 한 컵에 1.5배 정도의 물을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4컵을 넣었으니까, 지금 종이컵 4컵을 넣었으니까 1.5배인 6컵을 넣고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물을 900cc 정도 넣고 진행하시면 되죠. 아, 이게 기억하기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네네. 핵심은 쌀과 카무트, 물의 비율이 1대 1.5. 맞죠, 그렇죠. 선생님? 한 컵에 한 컵 반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물을 준비한 다음에 바로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미리 지어놨는데요. 네. 보시면 네, 이렇게 잘 지으셨네요. 오늘 밥 지어서 밥솥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늘 밥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밥솥을 가져왔습니다. 네. 오. 네. 굉장히 쫀득쫀득하게 잘 지어졌죠. 아, 먹고 싶다. 네. 톡톡 터지는 맛이 있어서 아까 네. 먹어보니까 식감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무엇보다 저는 불려놓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네, 그렇죠. 간단하게 지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사실 항상 뭐 갓 지은 밥을 먹으면 좋죠. 그런데 이제 간혹 이렇게 이제 잡곡 이게 섞인 밥을 먹다 보면 좀 물릴 때가 있잖아요. 네. 물릴 때가 있어서 제가 상큼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상큼한 거 좋아요. 명절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네. 막 뭐 기름진 거 많이 먹었잖아요. 네. 이럴 때 딱 상큼하게 뭔가 딱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요즘 점심에 자주 애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 카무트밥 샐러드입니다. 제가 샐러드를 이용해서 밥을 먹을 건데요. 보통 이제 샐러드가 굉장히 야채가 많잖아요. 그 준비할 게 굉장히 좀 많아서 번거롭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명절 끝나셨으면 네. 야채들 많이 남으셨을 그쵸.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야채들 다 준비해가지고 넣으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당뇨 환자분들은 샐러드를 먹게 되면 그만큼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먹는 양이 줄어들어서 혈당도 적게 오르게 되고 또 이 여러 가지 대사 때문에 콜레스테롤 배출도 원활해지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샐러드를 한번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의심해서 죄송하지만 샐러드랑 밥이 과연 어울릴지 좀 궁금한데요. 네,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야채는 집에 있는 이제 샐러드 야채들을 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약간 항산화 요소가 있는 이 베리류, 뭐 블루베리나 이런 것들 넣어주시면 중간중간 새콤해지실 거고요. 네. 여기에 그냥 밥을 넣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카무트를 한 15분간 삶은 물에 이제 끓이는 거예요. 끓인 다음에 이렇게 찬물에 헹궈주시면 되고요. 네. 헹군 상태에서 위에 뿌려줄 거예요. 뿌려주실 거예요. 찬물에 헹군 다음에 네. 끓이고 헹구고 찬물에 헹궈서 뿌려줄 거고요. 여기에 이제 사실 그냥 먹기에는 좀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소스를 좀 이용할 텐데요. 네. 소스를 보통 시중 소스들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어 오일류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발사믹 소스예요. 그래서 발사믹이랑 올리브 오일 그리고 양파 그리고 후추와 소금 등을 이용해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을 해주시고 스테비아를 조금 이용해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식초까지 넣어서 섞은 다음에요. 드실 때 방법은 보통 소스를 부어서 드시잖아요. 부어서 드시면 사실 이게 너무 사실 양이 소스가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샐러드에다가 찍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스를 넣고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고 앞에 있습니다. 네. 맛을 보시고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톡톡 씹히는 맛이 있어서 채소하고 잘 어울릴 거는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어르신 어머님들은 이렇게 그냥 샐러드면 채소만 드시려고 하는데 유럽이나 이쪽은 곡물 샐러드 정말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 드시면 좀 다른 느낌이면서
맛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광규 씨도 입맛에 맞으세요? 너무 좋아요. 아, 야채 아삭아삭함과 그리고 그 카모트의 약간 쫀득함이 아주 균형감 있게끔 아주 건강한 맛입니다. 그럼 차 박사님 이제 그만 드셔야 돼. 왜냐하면 카모트 섭취할 때 주의점 말씀해 주셔야 카모트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120g이니까 요 정도 드시는 게 좋겠고요.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게 될 경우에는 속이 더부룩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럴 땐 양을 좀 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이광희 씨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주말에 또 춥다고 그러죠? 토요일에 뭐 영하 서울이 12도 얘기하고 이러더라고요. 네, 날이 많이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